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출, 보습작용 등 땀은 인체에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많이 난다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삶의 질까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다한증은 주로 얼굴이나 머리, 손, 발, 겨드랑이 등 신체 특정 부위에 혹은 전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인 미상 그리고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요. 약물, 주사 등의 비수술적 치료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땀 분비를 담당하는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땀. 다한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흉부외과 전문의 이석수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이석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이석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흉부외과 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심장을 수술하고 뭐 폐를 수술한다든지 굉장히 큰 수술을 하는 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볼 다한증도 이 흉부외과에서 다루는 질환인가요? 주로 이제 다른 것보다는 특정 부위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흉부 교감신경을 절단하게 됩니다. 절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흉부에 접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저희 흉부외과에서 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다한증을 어디에서 치료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실 저만 해도 피부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흉부외과에서 다한증 치료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은 그 인터넷이 워낙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검색을 다 해보고 흉부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피부과에 가서 일반 뭐 약물 치료나 보톡스 그런 치료는 다 피부과나 다른 병원에서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바로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도 문제지만 땀 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꽤 계세요. 이게 액취증이라고 하잖아요. 다한증과 액취증이 어떤 무슨 관계가 있나요? 뭐 정확하게 보자면 그 국소다한증, 수족부 다한증과 겨드랑이에 나오는 액취증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땀샘이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에크린 땀샘은 주로 손, 발, 겨드랑이, 뭐 이제 등 이런 쪽에 많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땀은 냄새를 많이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주로 이제 피지샘이 있는 눈꺼풀, 귀 바깥 부위, 겨드랑이 등에 이제 위치한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은 이제 피부에 있는 균과 만나면서 좀 심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한증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다한증과 액취증은 다른 병이지만은 그래도 액취증을 있는 환자는 반틈 정도에서는 다한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한증이 나타나는 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손, 발, 뭐 얼굴 이런 데 집중적으로 막 땀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온 전신에 막 땀이 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다한증에도 종류가 좀 다양한가요? 다한증도 이제 발생하는 부위나 아니면 원인에 의해서 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발생한 부위로 보면은 국소다한증과 전신에 나는 전신다한증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국소다한증은 얼굴이나 아까 말씀하신 얼굴이나 머리, 손, 발, 겨드랑이 등의 특정 부위에 땀이 나는 거를 국소다한증이라고 하고요. 그 전신다한증은 뭐 온몸에 땀이 다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소다한증은 주로 원인 없이 그냥 뭐 교감신경이 이유 없이 항진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1차성 다한증이라고 보통 하고 전신다한증은 그 대부분 다른 어떤 기저질환이나 뭐 갑상선 질환이나 뭐 암, 뇌하수체 질병, 신경계 질환, 파킨슨, 뭐 결핵 같은 기저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기는 2차성 다한증과 연관이 되는 게 또 전신다한증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할 때 주로 발생하는 미각성 다한증이라고 또 따로 보기도 하는데 이건 또 뭐 국소다한증으로 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미각성 다한증은 저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땀이 갑자기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다한증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조금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이 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6개월 이상 그 특별한 원인 없이 땀을 흘림으로 해서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네. 뭐 이제 보통 6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이상 그 기준에 맞으면은 다한증으로 진단을 하고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런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이 25세 이전에 발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좌우 대칭으로 땀이 나고 수면 중에는 땀이 나지 않고,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늘 이 땀 때문에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네. 가족 중에도 이런 분이 있거나 아니면 땀 나는 거에 의해서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다. 이런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포함되면은 보통 이제 다한증으로 진단을 하고 병원 진료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6가지 중에 2가지면 꽤 많은 분들이 다한증을 진단받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예.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그러게요. 했거든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다한증도 여름에 더 심해진다든지 어떤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보통 여름에 조금 더 심하고 겨울에 좀 시원해지면 조금 낫다고 합니다. 그래도 크게 계절별로 차이는 심하진 않고 많이 나진 않고, 겨울에 이제 추운데 땀이 계속 나고 손발에 땀이 나니까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추운 겨울에 수족냉증을 동반하는 사람도 꽤 있게 됩니다. 다한증을 이제 병으로 인식하는 기준이 이게 뭐 계절에 상관없이 땀이 좀 너무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알 수 있는지가 좀 어려우니까 저도 아까 좀 헷갈렸던 게, 제가 코랑 인중에 땀이 잘 나는데 이게 4계절 내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약간 헷갈려요. 이게 다한증에 해당이 되는 건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도 진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한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까요? 다한증을 그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에는 뭐 이제 요오드 전문 검사라고 해서 네. 땀이 어느 부위에 얼마나 많이 나는지 측정을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몸에 있는 체온을 전신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어느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냐 안 나냐, 체온이 떨어지느냐, 그런 거를 하는 검사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 본인의 이 증상 호소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땀이 나서 이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본인이 심각하게 느끼면은 다한증으로 보고 이제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소적인 거는 괜찮지만은 전신이 계속 땀이 많이 나고 뭐 땀 나는 것 때문에 탈수까지 오거나 맥박이 빨라지거나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2차성 다한증 의심이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나 뭐 갑상선 검사, 소변 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뭐 2차성 다한증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 스스로 삶의 질이 정말 너무 떨어진다라고 느끼면은 이제 치료를 결심한다는 뜻인데요. 네. 다한증 치료를 위해서 요즘 바르는 약이 시중에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바르는 약 말고도 다른 약제들이 있을까요? 예, 바른 약도 있고 뭐 경구로 복용하는 약도 있습니다. 바른 약으로는 이제 뭐 상품명을 말하면 안 되니까 염화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는 여기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발암역제제가 있고, 그 땀이 나는 부위에 밤에 주로 이제 건조를 시켜서 땀을 바르게 되면 그 땀난 부위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염화 알루미늄이 땀과 결합을 해서 땀샘을 막으면서 그렇게 땀을 덜 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발라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뭐 주 3, 4회 정도 줄이다가 주 1, 2회까지 줄여보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른 약의 단점은 바른 약을 중단하면은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바르지를 못한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발랐는데 땀은 안 나는데 너무 알러지나 그 거부 반응이 심해서 손이나 발이 빨갛게 되면서 엄청 따갑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콜린성 성분인 글리코피롤레이트를 이제 뭐 티슈 같은 데 적셔서
손이나 발, 겨드랑이 같이 땀이 많이 나는데 적용을 할 때도 있고요. 이 성분은 경구약도 있습니다. 글리코피롤레이트 성분의 약을 복용을 하면서 이제 땀을 몸에 있는 수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신에 있는 땀을 수분을 줄여주기 때문에 뭐 구강 건조나 시야 흐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 참 좋지만은 조금 빠르게 해결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특히 손이나 발에 다한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전류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온 용동 치료라고 미국에서는 거의 한 50년 정도 또 더 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손이나 발 같이 이제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물에 담궈서 거기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온을 그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땀샘을 막아주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또는 주 3, 4회 집에서 한 20-30분씩 계속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뭐 보험이 안 되고 그래서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개별 구매도 가능하고 해서 보통 집에서 사서 놓고 구매를 해놓고 적용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치료가 이제 중단하면은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서 결국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몸에 이제 인공 심박동기가 있다든지 금속이 삽입되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조금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물에 이제 20-30분 동안 담그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용하기 좀 힘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뭐 따끔따끔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보통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네. 뭐 따끔따끔하다는 분도 뭐 좀 있고. 참을 정도에 참을 수 있을 정도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예은 씨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저는 그럼 30분 동안 이렇게 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또 다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네. 그 땀이 나는 부위에 주사를 맞는다. 주사 치료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그 피부에 주름살을 펴는 보톡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톡스가 다한증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 보톡스 주사는 보통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보톨리늄 독소를 이제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의 피부에 조금씩 주입을 해서 희석을 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땀샘을 자극하는 신경을 차단하게 돼서 이제 땀이 좀 적게 나게 합니다. 아까 얼굴 부위에 국소적으로 나는 경우에는 그 얼굴은 특히 좀 더 희석을 해서 거기 보톡스를 국소적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 이런 데도 가능한 거예요? 보톡스의 장점은 이제 어느 부위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수부나 발에는 이제 처음에 시술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가면서 주사를 맞아 보면은 한 1-2개월도 안 간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는 부위가 아무래도 보톡스다 보니까 그 주입 부위의 근육 위축이 뭐 단기간 정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지 기간도 점점 짧아질 수가 있고 이렇게 딱히 막 호전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교감신경 절제술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어떤 수술인가요? 이게 이제 등 쪽 흉막을 따라 내려오는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흉부 쪽으로 해서 보통 가는 작은 내시경을 삽입을 해서 보통 2mm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3mm, 5mm까지도 쓰게 됩니다. 너무 크면은 이것도 흉이 너무 많이 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는 흉곽용 도구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특정 부위의 교감신경을 절제를 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부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3번이나 4번 교감신경을 잘라주고요. 겨드랑이가 있다고 하면은 4번, 5번 같이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도 발은 조금 다른데 요추 쪽에 있는 교감신경을 절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흉부외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아직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을 뭐 자르는 수술도 있지만 클립을 집어서 뭐 신경을 차단시킨다라는 수술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수술을 했을 때 뭐 장점, 단점까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이게 클립 차단술이나 절제술이나 이제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신경을 끊어준다.
차단한다 해주는 건데 클립도 이제 뭐 단기간 동안에는 이제 차단이 되는데 신경이라는 게 오랫동안 그 클립으로 집혀 있으면은 네. 결국에는 그 뭐 절제와 거의 또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크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그 이제 클립은 한 일주일 이내에는 그 클립을 해놨다가 이제 보상성이 너무 심해서 풀고 싶을 때는 클립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경을 한번 건드리면 신경은 건드리면은 마비가 잘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찝었기 때문에 다시 푼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다시 회복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상성에서 다시 회복을 하는 거 보상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클립은 지금 제일 가는 게 5mm짜리입니다. 그래서 흉터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그 센터마다 조금씩 자기 술자가 조금 더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시행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얼굴 쪽에 얼굴 다한증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는 이게 신경을 더 2번까지 잘라 놓으면은 눈이 처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클립을 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없으면 유지를 하고 좀 눈이 처지거나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은 이제 클립을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는 이제 클립 수를 좀 더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수술도 후기를 또 찾아보니까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보다는 한 2, 30년 전에 수술했던 분들은 재발이 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2번, 3번 주로 상부에서 자르다가 지금 이제 위쪽을 자를수록 보상성 다한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그 부작용이 있어서 요즘은 3번에서 4번까지 내려오고 5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경우는 이제 손에 대한 효과는 훨씬 더 좋다고 나와 있고 4번은 손의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보상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만족도는 더 높다고 해서 최근에는 3번보다 더 4번을 하고 있는데 왜 재발을 더 많이 했다는 건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근데 20, 30년 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신경이 다시 자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술 기간이 오래 경과해서 신경이 다시 복원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아무래도 20, 30년 전이다 보니까 그때보다 요즘 흉곽경 그 기계나 카메라가 되게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못 봤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떤가요? 재수술을 이전에 몇 번을 잘랐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예 3번, 4번, 5번 다 잘랐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다시 들어가도 없으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그 위치로 해서 신경이 다시 자라는 걸로 보면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잘라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 재수술을 한다고 수술이 100% 효과가 있다. 그거는 들어가 봐야지 알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질환들도 보면은 뭐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 있고 또 완치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다한증도 이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한다면 완치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도 될까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수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발률이 그 5%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그 5% 말고 나머지 환자들은 뭐 이제 완치가 됐다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발률이 완전 제로는 아닌 거고 5% 정도에서는 땀이 다시 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면은 또 완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5% 정도는 완치 괜찮지 않나요? 제 지인 중에 제가 한 9년쯤 전에 수술해드린 분이 있는데 지금 또 땀은 확실히 많이 줄어서 불편하진 않는데 그래도 수술하고 난 직후보다는 조금씩은 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다한증 수술을 받으면 예전에는 땀이 좀 안 났던 부위에서 땀이 더 많이 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부 환자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환자들이 겪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다른 부위에 나는 게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손이나 발이나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던 게 보상이 돼서 다른 부위에 땀이 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 합니다. 주로 이제 배나 등이나 허벅지, 무릎 뒤 쪽이 가장 많이 나게 되고요. 발생은 뭐 10% 미만이라는 데도 있고 90%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나긴 하는데 정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환자들이 이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다. 이건 안 나는 거다라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뭐 너무 심하게 많이 나서 뭐 아예 탈수가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환자들은 땀이 다른 부위에 나서 좀 힘들고 답답한 건 있지만은 손에 나는 것보다는 낫다는 분들이 그래도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냥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난다 이러면은 또다시 좀 별도의 치료를 더 받는 게 좋을까요? 그 보상성 다한증이 이 교감신경 절제술의 가장 그 큰 산입니다. 네.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보상성 다한증 자체를 이제 좀 적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고 아까 저희는 3번, 4번 자른다고 했는데 보상성을 줄이기 위해서 밑에 이제 갈비뼈가 12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 6, 7, 8, 9, 10, 11, 12번을 다 절제를 해보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100% 이게 다 이거 해서 다 좋다는 또 아니고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침습적인 몸에 좀 더 칼을 많이 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일단 3, 4번을 하고 보상성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처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성이 너무 심하고 불편하고 하면은 이제 전신에 많이 나거나 하면은 약을 먹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글리코피롤레이트 약제를 한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제 수술하고 머리에 많이 난다. 아니 어떤 특정 부위에 많이 난다 하면은 그 부분에는 보톡스를 조금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 너무 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흉부 교감신경 하부 쪽을 완전 다 절제를 해본 방법도 있고 아예 손은 어떻게 돼도 괜찮으니까 다시 보상성만 없애달라고 하면 하부 신경을 잘라서 다시 이전에 절제했는 부위를 다시 신경을 연결해주는 신경 복원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다한증이 우리 어른들한테만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아이나 또 청소년 환자들이 있을 경우 좀 이른 나이에 수술해도 괜찮은지 나중에 어떤 성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하게 뭐 보고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수술을 하려면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등 쪽에서 내려오는 흉막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을 차단을 하다 보니까 폐를 짜부러뜨려야 됩니다.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고 폐를 허탈시킨 후에 수술을 하게 되고 그하고 수술 중에 교감신경을 자르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떨어지면 혈압이나 맥박, 흥분할 때 나오는 그 신경인데 혈압이나 맥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뭐 치료, 보톡스나 외용제 같은 걸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크고 나서 그래도 계속 불편하면은 수술을 받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다한증 얘기를 해주실 때 그 수면 중에는 땀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잠자는 와중에 침대가 젖을 정도로 또 이렇게 땀을 흘린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다한증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1차성 다한증이 아닐 확률이 많이 높고요. 그리고 뭐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나 당뇨,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야간 발한이 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뭐 감염이나 뭐 악성 종양과 연관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야간에 계속 땀을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뭐 병원에 가서 뭐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한증으로 일상이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만 사실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견디기 힘들다 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심장혈관흉부외과 이석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